네, 광주 MBC 특별기획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묻는, 그 길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는 이 팬데믹이 가지고 온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시기를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 네. 오늘은 과연 이 위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고 혹자들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낸 경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경고장을 지구는 왜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숱한 경고의 신호등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온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될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해서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원정대가 네. 지금 저희 현장에 있는 두 진행자도 있지만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랜선 원정대 여러분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의 역습,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네.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자, 소개합니다. 혹시 철부지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태양의 소유권은 우리는 해답이다. 오늘은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큰 국가 아젠다가 시작이 됐고 그 중에 한 분야인 그린 뉴딜,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부제목으로 제가 던진 제목은 철부지에게 주는 태양의 의미라는 뜻에서 철부지와 태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철부지의 뜻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 두 분 계시고 혹시 철부지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네, 한 분 계시고 철없는 사람인데 네, 같은데. 네. 우리가 철없는 사람 이럴 때 철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철부지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철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부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람, 철을 놓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 하면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하지도 있고 동지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얘야 씨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딱 24절기 중에 씨를 뿌려야 될 시기고요. 얘야 고추 걷어라 그럼 장마, 비가 시작되니까 고추를 걷어야 되는 상황이고 얘야 뭐를 준비해라라고 했을 때 그 철을 의미하는 게 이 계절의 변화 24절기를 얘기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1911년부터 2011년까지의 변화를 보시면 여름이 94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100년 후에는 여름이 130일로 37일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게 되면 겨울이 또 132일에서 20일 정도가 줄어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는 줄거나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24절기를 맞추는 사람이 없다. 어쩌다 우리가 모두 철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후변화가 주는 어쩌다 철부지가 된 여러분들이고 또 접니다. 대부분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빙하가 녹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북극곰이 쉴 곳이 없어서
익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빙하는 매번 이런 등락을 거쳐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얼고 녹고를 반복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에 대한 회복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각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2016년에는 프랑스의 폭우가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인도 또는 태국의 최고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샤워할 때 온도. 50도 정도. 엄청 뜨거운 걸 즐기시는군요. 보통 45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체온보다 높을 때 따뜻함을 느끼고 체온보다 좀 더 높을 때 뜨거움을 느끼는데 보통 45도에서 50도 사이. 그런데 인도, 태국은 45도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유럽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캐나다에선 산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이 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텍사스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2016년 이야기고요. 작년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엄청난 이 가뭄이 오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도는 가뭄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호주 역시 폭염 그리고 일본은 태풍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수량이 더 늘어났고 이제 남아메리카까지 아마존이 존재하는 그 숲까지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엄청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노말하다라고 하죠. 노말하다. 이 노말이라는 것은 뭐 정상적이다 또는 표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말은 A, B를 붙여서 수능 이런 데 많이 나왔죠. abnormal 하면 노말에 거스르는, 그래서 비이상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abnormal한 노말이 아닌 기상 변화를 이제는 우리가 뉴 노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환경정책 전문가 마이클 오펜하이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표준, 새로운 표준의 시대, 이게 바로 신기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이때는 미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탈퇴 선언을 하기 전이고요. 195개국의 파리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자. 산업화에 의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들이 현재 온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1.5도로 올라가는 것까지만 제한을 하고, 이 모든 제한에 동의를 하는 국가들은 신기후 체제에 서명을 해라. 그래서 195개국이 사인을 합니다. 이곳에는 그동안 산업화를 촉진시켰던 선진국에 대한 부담을 더 부여하면서 개발도상국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테니 선진국 대비 여러분의 산업화 속도는 조금 늦춰달라라는 부탁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개발도상국의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현재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의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탄소가 제로가 되는, 넷제로가 되는 그 상황을 탄소 제로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2050년 이후에는 우리는 탄소 후 문명이라는 새로운 워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95%까지 감축할 계획이고, 영국은 80%, 그리고 프랑스는 50% 이상 70%까지 올려보려고 합니다. 국가들만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역시 RE100이라고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100%를 만드는 기업들의 하청만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대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린 뉴딜이고, 그린 뉴딜의 첫 번째로 태양광과 풍력 등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ICT 기업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재생에너지의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새로운 문명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기후 변화를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양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다? 자,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태양의 소유권은 내 것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역시 또 사회자님들은 절반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일부러 내 상의한 것이다 거 없으세요? 아닙니다. 태양의 소유권은 내 것이다. 우리 랜선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네. 태양의 소유권이 왜 내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재작년에 야심찬 실패를 했죠. 세계 첫 태양광 도로 들어보셨나요? 폭은 3m고 길이는 1m입니다. 와트웨이라고 합니다. 와트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름으로 와트웨이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의 하중이 너무 커서 앞에 있는 유리판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광의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10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번이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자전거 도로로 바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태양광 도로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 만약에 자동차가 깨트렸다면 자전거는 깨트릴 위험은 좀 더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똑똑합니다. 한번 긴 도로 위에 깔기 무서워서 아니면 시도하기가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서 세종시는 자전거 도로 위쪽에 태양광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1km 가까이 된 1km 이상 되는 거리를 태양광 지붕으로 만들어놨고, 여러분 아시나요? 인천국제공항의 지붕이 왜 벽이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런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태양광 앱들이 개발이 된다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 1960년부터 2017년까지의 태양광 패널의 효율의 달성을 한번 보시면 10%였다가 거의 50%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100%의 에너지가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흡수되는 에너지, 전환되는 에너지가 45% 이상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용화 기술, 팔기 위한 기술은 효율이 한 25%, 중국이 30% 태양광 패널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석 연료, 현재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효율만큼이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회색 존을 보시면 이게 화석 연료의 비용 범위고요.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태양광 패널이 화석 연료보다 더 싸지게 됩니다. 해상 풍력 역시 화석 연료 거의 따라갔고요. 육상 풍력 역시 화석 연료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내놓는 그리드 패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패리티 자체는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 주는데 현재로서도 충분히 시장에 내놓아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영국은 이미 2019년 5개월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화석연료 발전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48대 47%로. 그리고 영국이 이때 BBC를 통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30년이 남았는데 100% 에너지 전환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가 발전량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은 119기가와트라고 합니다. 12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밑에 보면 중국이 연간 발전 설비를 증설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습니다. 1년에 짓는 게 120기가와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쌓아왔던 인프라 설비를 중국은 1년 만에 짓습니다. 스케일이 크죠. 실제로 중국을 가보면요. 간판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간판의 한 10배씩 크기가 크거든요. 대국이란 뜻이죠. 태양광 설비 용량을 보면 2017년에 이미 13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 패널 하나로도 중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전부 모아서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태양광 패널은 우리한테 상당히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년 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년에 한 배씩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10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현재 있는 화석연료의 좌초. 앞으로 화석연료를 줄여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갈 때 그 좌초되는 산업과 인력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광 패널로 태양광 효율이 50% 이상의 50%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면 우리가 전기세를 똑같이 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면 50%가 태양으로부터 왔는데 우린 똑같은 전기비를 내고 있다면 난센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면 에너지 소모 비용이 절감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결국 상품 원가는 절감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는 원 제로비를 제외한 부대 비용, 에너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계 비용 제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한계 비용은 영어로 marginal cost라고 합니다.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될 경우에는 원 재료비만 가지고 기업은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데 만약에 에너지 가격, 에너지 생산 가격이 제로가 될 경우 한계 비용은 제로에 가깝게 갑니다. 그럴 경우 재생에너지가 100%로 만들어질 경우 전환율이 100%가 될 경우 풍력으로부터 수력으로부터 그리고 태양광으로부터 100% 재생에너지가 온다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고 있는 상품의 단가가 옳은 것이냐를 따져야 하고 그 상품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대한 자본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50% 이상을 넘어갈 때는 50%에 가깝게 갈 때는 우리는 태양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보상을 인간으로서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너지 안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어떻다? 에너지 안보에 몇 %가 취약하다? 일단 에너지 안보라는 말 자체가 네. 생소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는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의 에너지원을 수입한다? 몇 %가 수입에 의존한다? 한 60-70% 이상. 60-70%. 랜선 친구들, 그런가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몇 %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한다? 50, 저도 70, 저도 70 가봅니다. 70, 60. 네, 제가 이 클릭 한 번에 다들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현재 2018년에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시면 93.5%, 2017년 수입 의존도 94%,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결론적으로 90%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에너지가 전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에너지는 수입원이고요. 원유, 천연가스 같은 수입원이고 얘네들을 변환, 가공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정유 회사들, 훌륭한 회사들 많죠. 유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SK라고 하는 그룹들. 정유를
정유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정유를 잘 만드는 국가로서 변환 가공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변환 가공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수입국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번 코로나로 우리가 K-방역에 실패했다면, 그레이트 락다운, 대봉쇄를 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은 뭐 석유를 싣고 오는 그 배도 올 수 없고 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끔찍한데요. 네, 그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의 힘이고 정책적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한 이유인데요. 에너지 수입 불가가 되면 90% 이상을 수입하는 그 에너지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변환 가공을 잘하는 에너지 정유 생산국이라고 하더라도 전력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블랙아웃이 나타나고 전력 생산 차질로 팬데믹 이상의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방역을 더 열심히 신경을 썼던 이유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너지 안보 이외에 또 다른 안보를 걱정해야 되죠. 우리는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부분과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안보에 대한 고민은 에너지에서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1위 스마트 보급률, 인터넷 속도 1위,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세계 GDP 10위 오랜만에 다시 재진입을 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 위기는 등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양의 소유권, 내 것이야, 우리 것이야, 우리에게 다 돌려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국가 안에서 다 만들어낸다면 에너지 안보 문제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미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울이라고 아시죠? 주울. 이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 단위입니다. 주울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주울이라는 논문이 2017년에 만들어집니다. 스탠포드 교수님께서 주울 논문을 만들면서 첫 번째 논문으로 쓴 주울의 첫 호의 첫 페이지가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로서. 멋있죠? 현재 기술로서도 충분히 100% 에너지 전환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데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논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긴 논문을 짧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50년엔 청정 재생에너지만으로도 그리고 그 현재 기술로만으로도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현재 100% 전기를 충당할 수 있다라 그래서 주거 옥상 태양광 발전, 타워형 발전, 육상 풍력, 그리고 정부 청사들의 지붕, 파력 발전, 수력 발전, 조력 발전 등등에 해당하는 디테일한 것들을 100페이지 가까이 쓰십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전기화로 가져가는데 열 손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화석연료에 100% 에너지가 있었다면 그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로서 발생되는 동력원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연기관 차로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따뜻해지는 것들이 열 손실로 날아가는 에너지입니다. 폐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화석 연료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에너지입니다. 석탄과 석유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80%가 열 손실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바로 만든다면 태양광으로부터 풍력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바로 만든다면 열 손실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에너지로 바로 전달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가 아닌 전기차는
효율 자체가 85%의 효율을 가져가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현재 원래 에너지 100%를 놓고 봤을 때 5분의 1로도만, 5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도만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열 손실을 줄이면서 전기화 해내면 전 세계 현재 에너지의 25%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는 환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탈탄소, 탈화석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제약도 없이 요구를 받지 않고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한 생활비. 나는 한 달에 나 혼자서 얼마만 있으면 그냥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사치 안 하고 140, 150, 200, 200이 필요하거나 140이 필요하거나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추천하는 기본소득은 월 150입니다. 월 150만 원이면 사치하지 않고 남들과 교류를 적당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왜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되냐를 인구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1950년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2020년입니다. 1950년에는 60만 명, 출생 연도별로 보고 계시면 태어난 인구가 60만 명, 63만 명입니다. 현재 2019년 30만 명,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 70년 만에. 안타깝게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돈은 누가 벌고 그 인구 연령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안타까움도,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도 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소득을 에너지에서부터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한계비용 제로 시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제로로 가깝게 갈수록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계비용 제로 시대에서는 기본소득이라면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그런 인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이 발견됐을 때는 계급사회가 됐고요. 산업혁명이 경제를 부흥시켰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층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접근할수록 우리는 인간권이 발생을 하는 기본소득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본소득은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기업에서 가져오는 건 당연하고요. 기업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윤들의 일정 퍼센트를 기본소득에 태워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전환의 옳은 방향은 이런 원자력과 화석연료나 이런 비중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그 전환 자체로부터 기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에너지 소비 행동, 기후에 대한 기후 행동들과 같이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서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운동. 에너지와 사회 시스템 전반이 변화할 때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졌고 여기서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도 한 80군데가 에너지 협동조합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경 문제로 접근을 했다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배당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이 고용을 또다시 창출합니다. 따라서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에너지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이익공유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네 번째 미션을 가지고 지역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상상력이 지역에 맞게 입혀져야 그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의 절벽, 너무나도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과 또 하나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큰 미션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겪고 있고요. 지방 도시의 소멸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언급을 하면서 소멸 지수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30%가 20년 내로 사라진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래프. 광주를 딱 떼놓고 보면은 초록색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현재 광주에서도 남구나 동구 쪽도 상당히 소멸 위험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호남이 어찌 보면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풍력뿐만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의 태양광 효율이 가장 좋은, 우리가 얘기할 때 볕이 좋은 지역입니다. 광주는 빛광자를 쓰죠. 광주가 이 지역에서 햇볕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상력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을 선도를 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상상력으로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호남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제가 철부지로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철부지로부터 좀 벗어나신 것 같나요? 예, 뜻을 알아서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이제 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선도국은 다릅니다. 선진국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들은 산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선도국의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 선도형 경제의 첫 번째가 바로 탈탄소, 저탄소 경제고요.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이고요. 비대면 사업, 인공지능, 5G, 그리고 지역의 모든 곳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용 안전망, 전 세계, 전국의 교실 모든 곳에 와이파이가 터지게 하고 농촌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게 하는 그런 평등하고 격차가 없는 디지털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디지털 뉴딜이고, 또 하나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 어디실 것 같아요? 저는 농업일 것 같아요. 농업. 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의 산업? 산업.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통신 산업입니다. 통신 산업이. 통신 산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가 우리 현재 사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인터넷입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쓰는 인터넷들인데, 어마어마하죠. 이 전기 산업의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온다면 현재 보고 계시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라고 하는 곳, 통신 매개체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을 현재 쓰고 있는 전기 인터넷을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 인터넷을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인터넷은 화력 발전, 또 수입한 에너지로부터 대부분 만들어지는 2차 에너지인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바뀐다면 국가 산업의 6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바뀔 것이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 그린 뉴딜 주창자가 재생에너지부터 인터넷에 적용시켜 그럼 가장 빨리 변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교통입니다. 현재 우리 대부분 쓰고 있는 화력발전 자동차들, 내연기관들은 화력발전에서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 역시 녹색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전 세계 산업의 7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부터 전환되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모르는 이야기. 아까 제가 영국이나 중국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잘 모르는 이야기를 보시면 한전의 노력은 일단 HVDC라고 하는 것은 고전압 직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뭐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직류가 필요하냐면 재생에너지로 발생을 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가장 빨리 전달을 하기 위해서 효율이 가장 높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직류가 필요합니다. 한전이 현재 있는 개통망 자체, 전기 개통망을 직류 체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 채권. 2019년 세계 녹색 채권 투자 중에 60% 이상을 투자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녹색 채권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잘 보면 투자를 잘해요. 특히 땅 이런 쪽에. 그런데 이제 땅에서 에너지 쪽으로 마인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의 선택, 수소 연료 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 에너지를 수소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선도국이 되려고 합니다.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난방 집안에서 쓰고 있는 보일러 라인 그 대부분들이 지금은 천연가스나 도시가스 등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수소로 교체를 하게 되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그 수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처음에 도시가스를 도입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만큼 그래도 한번 경험한 그 관망공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안전하게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에 2020년을 탄소 후 문명의 원년으로 잡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20%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20% 올리고 이산화탄소를 20% 감축하자라고 하는 2020 유럽 선언이었는데요. 때마침 우리가 10월 28일에 대통령께서 위기의 해에 우리가 따라만 갈 수 없다. 우리도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2050년을 탄소 중립, 넷제로를 선언을 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예정자가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본인이 출근하는 첫날 다시 파리 협정에 재가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미칠 영향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모듈, 전기차, 대용량 배터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의 선도성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수출 확대, 품목이 다양해지는 것도 예측이 되고 더 좋은 것은 유럽뿐만이 아닌 한미 협력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 기후 위기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랜선 친구들만이 아닌 시민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동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의 상상력을 입혀서 네 박자가 어우러지는 디지털 그린 뉴딜로 정의로운 미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철부지를 벗어나는 방법,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들, 에너지 안보를 걱정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린 뉴딜이 해답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준하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궁금증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기후 위기가 지금 대전환의 팬데믹 코로나19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다. 이런 것도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 변화가 팬데믹 코로나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이쪽 방향의 설명을 드리면 네. 기후 변화가 홍수, 가뭄, 뭐 폭우, 폭설로 야생동물 서식지를 없앴어요. 걔네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따뜻하고 먹을 게 많은 인간 사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경계를 넘어선 거네요. 경계를 넘어서죠. 네. 자연 파괴를 인간이 하기도 하지만 자연 파괴를 자연이 해버린 거예요. 기후 변화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경계를 넘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들한테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인간한테 오면 이제 이런 팬데믹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오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빙하 안에는 그 얼음 속에는 고시대의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얼려져 있는. 마이너스 20도 밑으로만 내려가면 생물의 현상이 멈추고 이 미생물들은 멈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녹게 되면 걔네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죠, 지금. 근데 그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팬데믹의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로 선들을 안 넘어서야 되는 네, 경계를 그래서 지켜줘야 될 수도 맞습니다. 있었네요. 선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이 그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과연 이 선이 위험한 것은 맞는가에 대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네.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뭐 저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뭐 바이든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는 네. 반대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기후 변화는 뭐 사실은 심각한 거 네, 아니다. 아니다. 정말 사기다. 네.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 전에 그때 영국 학자들 중심의 The Global Warming Swindle이라는 이 책자 보고서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The Great, 그러니까 거대한 기후 변화는 거대한 사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이 네. 그룹의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이 엘 고어의 Inconvenient Truth라고 해서 불편한 진실. 네. 네. 요 두 개를 제가 동시에 같이 가르쳤었거든요. 10년 전에. 네. 근데 지금 최근 5년 전 상황을 보면서 10년 전 강의 내용을 못 가르쳐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또 5년 전에 가르쳤던 강의 내용을 최근에 또 가르치려고 하니까 못 가르쳐요, 이게. 그 정도로 기후변화는 급변하는군요. 급변하는데 이쪽 영국 라인, 영국 학자, 유럽 라인 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다고, 이건 태양의 흑점 변화다 이거고, 이 IPCC, UN 쪽 중심의 학자들은 이산화탄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는 이 사기가 양쪽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흑점 변화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런 거랑 이산화탄소가 먼저인지 온도 상승이 먼저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배경은 석유잖아요. 어쩔 수 없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와. 오늘 뭐 말씀하신 분들도 가장 뭐 교수님 강의에 키워드로 느끼는 것들이 철부지, 그리고 태양에 대한 소유권, 태양의 얘기를 함으로써 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아주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좀 이걸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재료비가 있고, 그 재료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이게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붙어가는데, 한계 비용에 가장 크게 작동을 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생에너지 100% 국가가 된다면 네.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왔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전환이 100% 됐다라는 전제하에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제로인데
그러면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인프라를 깔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인프라를 까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공적인 영역이다. 공적인 공공재다. 영역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일반인이고 기업인데 국가가 인프라를 다 깔아줬는데 효율이 100%예요. 그럼 에너지 생산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갑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상품 비용의 그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네. 궁금증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뒤에 계신 우리 랜선 원정대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손민주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한계 비용 제로 시대에 해양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씀이 흥미로웠는데요. 근데 이 환경적인 요구랑 경제적인 동기가 맞아 떨어져야만 에너지 전환이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 화석 에너지 생산 비용을 높이는 그런 조치도 좀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과금은 탄소세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탄소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세는 직접적인 부과 방식이고요. 그래서 탄소를 많이 내는, 그러니까 자, 할당을 해줄게. 전라남도, 광주는 100까지만 내고 1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부과금이야. 이게 탄소세고요. 네. 이산화탄소 100을 넘어서면 탄소세를 내야 돼.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광양은 많이 내놓는 곳이죠. 제철소가 있어서. 광양이 아닌 예를 들면 고흥이다. 이렇게 광주와 고흥을 놓고 봤을 때 고흥한테도 100을 줬어요. 근데 고흥은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니까 80밖에 안 썼어요. 아, 탄소 배출을 80밖에 안 했으면 20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광주에서 120을 배출한 20을 여기다 파는 거죠. 아.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탄소세 부과 방식이 있고 탄소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은 되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원칙은 탄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불이익이 있다. 이 부분이고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유럽은 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들, 의자가 수출이 돼서 한국에서 의자를 수출해서 영국으로 들어갈 경우, 독일로 들어갈 경우 의자 만들어낸 회사의 에너지원을 조사합니다. 네. 네,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네. 의자를 만들어냈는데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야. 그럼 관세를 더 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탄소 국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동되고 있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방식은. 이런저런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점점 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사업들은 더 필요성과 유망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란 그럴 것 말씀을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랜선 원정대 여러분 중에 한선희님의 질문 한번 또 네. 읽어드릴게요. 네. 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낮아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에 있어서 네. 초기에 이게 더 비싸져야 맞는 게 아닌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보통 우리가 뭐 발전소를 짓든지 아니면 정수시설, 먹는 물 만드는 걸 짓든지 할 때는 아까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새로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캐피탈 코스트라고 해서 이 시설 투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를 O&M이라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그 플랜트, 발전 플랜트, 정수 플랜트 이런 플랜트를 돌리기 위해서. 근데 시설에 해당하는 거는 국가가 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국가가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할 경우 코스트가 올라가죠. 비용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를 가지고 일자리가 계속 충당이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게 되고 최적화된 운영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유지 관리에 있어서 최적화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단가를 계속 낮춰내면서 여기서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은 국가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런 공적 기관, 시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긴 롱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오늘 굉장히 강연 내용도 그렇지만 뒤에 이어진 질문도 그렇게 막 금방금방 대답해 주시기에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도 있게 잘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도 예,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우리 교수님이 세운 용어인지 아니면 기존 용어인지 모르지만 뭐 정의로운 전환이 이런 게 네. 맞은 목표로 해야 된다. 네. 정의 들어가고 전환 들어가니까 괜히 힘이 네. 확확 들어가는데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네. 정의로운 전환은 이제 제가 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정책은 잘 가는데 국민들이 감동을 못 받으면 정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뭐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요. 왜 전환이냐부터 생각을 하면 화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네. 어찌 보면 우리 세대, 우리 이 사회자님과 제 세대들, 네. 우리 아나운서 지금 조금 다른 세대 같고, 이 세대들은 산업화를 즐기기만 한 세대예요.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네. 예, 죄송하고. 네, 그런 저도 말이죠, 마찬가지. 예,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산업화의 기본이 화석연료였거든요. 네, 네. 산업화를 즐겼지만 또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대들이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세대들이 해야 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즐기고 많은 시간을 산업화에 투자를 했고 미래는 생각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정의롭게 하자라는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렸고, 이게 첫 번째 정의로운 전환이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전환을 하면서 바뀌어가는 그 인프라들에 좌초되는 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다 예상을 하고 있으실 거고, 그 좌초되는 일자리에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을 그대로 일모를 시킬 수 있을 때 10년, 20년을 투자를 해드려야 되고, 이분들을 전환을 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60대에서라도 3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고급, 중급, 이 하급이라고 하는 이 상중하를 정해 드릴 테니 본인이 맞는 걸 최대한 사회 안전망 안에서 배우시면 전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격차 해소와 이 취약계층들의 정의로움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의한 정의로운 전환이다. 미래를 위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고민과 그런 속에서 도약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분이 뭐 말씀 속에 우리가 뭐 주범 세대다 말씀하셨지만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세대가 같이 만들었고 또 같이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그 현재의 그 팬데믹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 태도와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보시느냐의 질문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금융화가 지난 50년 동안 달려온,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을 위해서 산업화, 도시화, 금융화를 하다 보니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이 왔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게 양적 성장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양적 성장을 가져오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평등을 잃어버렸어요. 격차를 만들었죠. 불평등한 세상이고요. 현재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롭게 전환을 한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우리가 조금 덜 가져도 되니까 이 팬데믹이 주는 교훈이죠.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 주는 교훈이 이제는 지속 가능하게 미래를 위해서 회복 탄력성 있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못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인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자라는 게 어찌 보면 이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미생물이 주는 작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생물이 저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도 준 어떤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래 원정대 우리 위대한 여정 오늘 3번째 시간으로 떠나봤잖아요. 네. 네,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준하 교수님과 함께 기후 변화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랜선 원정대 여러분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나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네요. 네. 네, 예, 모두들 웃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팬데믹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헤쳐나가기 위한 또 다른 중대한 질문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래 원정대 위대한 여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